재벌 회장이 눈썹이 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그 몸에서 12년 전 쫓아낸 여자의 딸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임채원, 41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 공사장 앞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12년 전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 3대 건설사 중 하나인 HJS건설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8년 차 처음으로 임신 소식을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무정자증이야. 3년 전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런데 당신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저는 그날 처음 남편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 유명한 의사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부를 부정했어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절대 다른 사람 없어요. 믿어주세요. 매달리고 또 매달렸지만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사진 몇 장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제가 회계사와 미팅했던 호텔 로비 사진이었어요. 각도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고아 주제에 어디서 남의 집안을 더럽혀?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줄게. 그리고 얼마 후 처음 보는 목사가 집에 찾아와 제 배를 향해 성수인지 기름인지를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아드님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기 어린 눈빛들 사이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단 한마디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직접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에 나앉았을 때 작은 국밥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지금 제 곁을 지켜주시는 금순 할머니예요. 그쪽 방에서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번 못 적어보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성만은 하씨로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뿌리는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름은 도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마다 국밥통을 이고 건설 현장을 돌았어요. 도영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영이는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영하 15도, 세상이 얼어붙은 날씨였습니다. 용산의 한 공사장에 국밥을 배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낯익은 실루엣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준석, 제 전남편이자 대한민국 3대 건설사 회장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활기찬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지만 국자를 든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보라가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도 인부들이 국밥을 먹는 소리도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준석 씨의 눈빛에는 반가움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모든 걸 버렸으면 보란듯이 더 잘 살았어야지. 이렇게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려고 회장 사모님 자리도 갖다 버린 거야?
그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갑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아무리 매달리고 울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국밥통을 챙겨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도영이었습니다. 국밥 그릇과 반찬을 담은 쟁반을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준석 씨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영이 얼굴을 준석 씨가 정면으로 본 거예요. 준석 씨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아이가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준석 씨의 눈이 아이의 왼쪽 눈썹 위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다는 그 표식. 왼쪽 눈썹 위의 작은 점. 그것이 도영이에게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12년 전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무정자증이라고 못 박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충격, 그리고 뭔가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도영이가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는 말을 남기고 제게로 뛰어왔을 때 준석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희가 사라진 골목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사람이 왜 하필 오늘 그렇게 아이의 눈썹을 뚫어져라 쳐다봤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준석 씨가 정말로 저희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습니다. 도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금순 할머니는 벌써 시장에 가서 무와 파를 사오고 계셨어요. 어제 일은 그저 우연한 재회였을 뿐이라고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른 시간이라 손님일 리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준석 씨였어요. 어제와 같은 캐시미어 코트 차림으로 좁은 국밥집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공사장에서 쏟아냈던 분노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쪽 방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행히 도영이는 아직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준석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방 안쪽 이불을 덮고 자는 도영이의 실루엣으로 향하려는 순간 도영이가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고 나왔어요. 어라? 어제 국밥 받아주신 그 아저씨 맞죠? 도영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준석 씨를 반가운 어른 대하듯 인사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도영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도영아, 안쪽 방에 들어가 있어.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을 느꼈는지 도영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준석 씨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12년 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정자증인데 내 알 리 없다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쫓아냈잖아요. 내가 울면서 아니라고 당신 아이라고 매달렸을 때 문을 닫은 사람이 당신이에요. 지금 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뱉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준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준석 씨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도영이를 불렀습니다. 도영아, 가방 매. 도영이는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빠르게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도영이 손을 잡고 국밥집을 뛰쳐나갔습니다. 1초 전까지 당신 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던 제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뛰고 있었어요. 국밥집도 자존심도 12년 전의 원함보다 더 급한 것이 저에게는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도영이는 사실 몸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몇 달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간 수치 이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응급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또 갑자기 수치가 치솟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간 수치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점점 수치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한 달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1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석 씨였습니다.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저는 순식간에 눈물을 훔치며 두 팔을 벌려 도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준석 씨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도영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황달로 노랗게 뜬 얼굴, 그리고 그 위에 더욱 선명해진 왼쪽 눈썹의 점을 보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확인이 시작되면 12년 동안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릴 거라는 것도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준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이 아빠입니다. 저의 간이 이식에 적합한지 검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2년 전 제 아이가 아니라며 문을 닫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몸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됐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석 씨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적합하든 안 하든 검사는 받아야지. 안 받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도영이가 열이 오를 때도 간 수치가 치솟을 때도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 곁에서 함께 무게를 나누려 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이 사람의 간이 적합하다면 그건 도영이가 정말로 이 사람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12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준석 씨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몰래 사람을 시켜 12년 전 그 무정자증 진단서와 저를 불륜녀로 몰았던 호텔 사진을 다시 조사시켰다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밝혀지는 순간 12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3일 뒤 준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만날 수 있느냐는 문자였어요. 저는 도영이를 금순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병원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얼굴이 며칠 사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석 씨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12년 전 일들을 전부 재조사시켰어. 라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준석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호텔 사진의 원본을 확보했어. 그때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어머니가 직접 소개해준 회계사였고 업무 미팅이었더라. CCTV로 확인한 결과 호텔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미팅하고 각자 귀가한 걸로 나왔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건 커피숍에서 로비로 나가는 장면만 잘라내서 마치 호텔 객실을 드나든 것처럼 편집한 조작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소개한 사람으로 만남을 주선한 뒤 그 장면을 잘라 불륜의 증거로 만든 거였어. 준석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나는 당신이 울면서 매달리는 말보다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을 더 믿었어. 저는 손끝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실이었어요. 그토록 억울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의 제 말이 이제야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이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에 대해서도 재검사를 받았어. 완전히 정상이래. 12년 전 진단서는 위조된 거였어. 담당 의사한테 거액이 전달된 기록이 확보됐고 위조를 지시한 건 어머니였어.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정상. 그 5글자가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12년 전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무정자증이라고 내 아일 리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거짓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도영이는 처음부터 당신 딸이었다는 뜻이네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신한 아내를 쫓아낸 게 아니라 당신 딸을 가진 아내를 내쫓은 거였어요. 준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어. 그 목사가 우리 어머니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했던 것도 전부 조작이었어. 어머니 현금이 그 교회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대. 의사에게는 돈이었고 목사에게는 현금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었어. 세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당신 인생을 무너뜨린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좁은 거실에 가득했던 기름 냄새, 목사의 성경 구절, 시어머니가 던진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 사람의 눈빛까지. 그런데 채원 씨를 직접 쫓아낸 건 결국 나 자신이었어. 준석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울면서 설명하려 했을 때 문을 닫은 건 내 손이었어. 어머니가 내민 사진 한 장, 의사가 건넨 진단서 한 장,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2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쫓아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손으로 나를 쫓아낸 거예요. 내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쫓겨났어요. 당장 갈 곳도 없어서 며칠 동안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렇게 그 작은 쪽방에서 도영이를 낳았어요. 손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국밥을 끓이면서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거예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준석 씨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초라한지 저도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낸 거였으니까요.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준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도영이한테만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영이가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속에서 나온 무언가가 어쩌면 도영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와 준석 씨가 나란히 의사 앞에 앉았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어요. 하준석 씨와 하도영 양의 간 조직도 검사 결과 두 사람의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생체 부분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매일 밤 기도하면서도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 체념했던 답이 처음부터 이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저는 예상치 못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준석 씨가 도영이의 친아빠라는 게 밝혀진 이상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12년 전 저를 쫓아낼 때 보였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술을 앞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구두 소리와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뒤섞여 소아병동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2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오명자였어요. 모피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채 대한민국 3대 건설사 회장의 위엄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수행원 2명이 버티고 섰고 그 뒤로 처음 보는 사람들 몇 명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색 십자가 브로치를 단 190cm 가까운 키의 남자. 12년 전 제 배를 향해 기름을 뿌리며 계시를 받았다고 소리쳤던 그 목사였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호박색 기름병을 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사악한 간음의 열매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낮고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기름병 뚜껑이 열리고 달콤하고 묵직한 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밀어내며 퍼졌습니다. 기름을 뿌리려는 손이 도영이의 침대를 향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몸에 그 기름이 닿으면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것들아! 오명자의 목소리가 병실을 찢었어요. 바람나서 도망간 게 딴 남자 자식을 낳아서 내 아들 간까지 뜯어갔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어깨가 뒤로 꺾였어요. 12년 전에도 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사진을 내밀고 이 입이 조용히 사라지라고 협박했었어요. 도영이가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저 사람들 나가라 그래.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뭔가를 끊어버렸습니다. 12년 전에는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었어요. 임신한 배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쫓겨났습니다. 목사가 기름을 뿌리며 소리칠 때도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뒤에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깨로 움켜쥐고 있던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12년 전에는 이 손에 밀려났지만 지금은 이 손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최성태가 기름병을 든 채 한 발 물러섰어요. 190cm의 남자가 제 앞에서 물러선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기름병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기름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호박색 기름이 바닥 위로 번지며 유리조각이 형광등 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11년 전에는 당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병실안 공기를 눌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 침대에 제 딸이 있어요. 다시는 제 딸 앞에서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소아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옆 병실 보호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석 씨가 옆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옆구리를 누르며 한 발짝씩 걸어와 제 옆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하나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여기 친자 확인서예요. 도영이는 100% 일치하는 제 딸입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러갔습니다. 딴 남자 자식이라고 간음의 열매라고 소리쳤던 아이가 100% 자기 피를 이은 친손녀였어요. 12년 동안 목사의 말만 믿고 며느리를 내쫓고 손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들의 간까지 뜯어갔다고 소리쳤던 그 세월이 전부 거짓이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준석 씨의 시선이 목사에게 향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어머니 현금이 교회 수입의 40%라는 것도, 위조된 계시로 가정을 파괴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사기이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목사를 데리고 나갔어요. 기름 묻은 성경이 바닥에 떨어진 채 남았습니다. 준석 씨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살가운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12년간 쌓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당분간 채원이랑 도영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도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가 저희 곁에 말없이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는 울면서 당했지만 오늘은 울지 않고 지켰으니까요. 바닥에 번진 기름 위로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는 오랫동안 저를 가둬왔던 공포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저는 뜻밖의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모피코트가 아니라 수수한 외투 차림이었고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거두고 또 올리다 거두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금순 할머니가 도시락 봉지를 양손에 들고 로비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돈댁이지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는 채원이를 12년 동안 돌본 사람이에요. 국밥짓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담담히 말을 이었어요. 그 애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한겨울에 임신한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겨우 살렸어요. 쪽방에서 딸을 낳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픈 아이 데리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애는 12년 동안 사돈 엄마 한 번 안 할 정도로 착한 아이예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피를 나눈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 혼자 키웠어요. 내 아들이 아프면 뭐든지 했을 거예요. 무당이든 목사든 아들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뭐든 믿었을 거예요. 사돈 마음이 그랬던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눈이었어요. 할머니는 도시락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리고 손녀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앞으로 더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병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이불을 여미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제 목사를 데리고 와서 도영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이 앞을 가로막으려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도영이가 어제 이불 속에서 떨며 엄마 무서워 라고 말했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리놀륨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대한민국 3대 건설사를 10년 넘게 이끌어온 여장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목사한테 속은 거야.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전부 믿어버렸어. 무정자증 진단서도 호텔 사진도 전부 내가 시킨 거야. 임신한 며느리를 한겨울에 내보낸 것도 나야. 아들을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 근데 그 마음이 아들의 가족을 부숴놓은 거였어. 손주의 12년을 빼앗고 아이를 죽게 만들 뻔도 한 거였어. 저는 바지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긴 세월은 무릎 한 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도영이 간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한 달 시한부를 선고받을 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기도했던 저였습니다. 무당이든 목사든 의사든 아이를 살려준다고 하면 뭐든 믿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랬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였지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영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기름을 뿌리고 소리치는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손녀를 사랑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12년 전 이 손이 제 어깨를 움켜쥐고 밀어냈었죠. 지금은 제가 이 팔을 잡고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용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도영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도영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친할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준석 씨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말하길 그 순간 제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보면서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도영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나 다 나았어. 시어머니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딴 남자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아이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의 손이 도영이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처음 만지는 손녀의 머리카락이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도영이 얼굴에서 노란빛이 사라졌어요. 볼에 회색이 돌아오고 배에 관이 빠진 자리에는 작은 흉터만 남았습니다. 준석 씨의 간이 도영이 몸 안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퇴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집은 준석 씨가 마련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도영이는 자기 방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창문을 열고 외쳤어요. 엄마, 내 방에서 한강 진짜 잘 보여. 금순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오셨습니다. 새 아파트의 넓은 식탁 위에 국밥이 올라갔어요. 도영이가 한 숟가락 떠먹고 소리쳤습니다. 금순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물이 고였지만 아이 앞이라 닦지 않으셨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툰 나물과 간이 고르지 않은 김치가 식탁에 올라갔어요. 도영이가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맛있네. 우리 할머니들 음식이 다 맛있어서 나 너무 좋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할머니가 마주 앉아 된장국과 나물을 사이에 놓고 도영이에게 반찬을 올려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도영이가 잠든 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들었는데 오늘은 거실에서 준석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다가 냉장고 앞에 멈췄습니다. 냉장고에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도영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이 5명 그려져 있었어요. 가운데 큰 사람 둘이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사람 하나, 그리고 양옆으로 할머니 2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도영이. 크레파스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예전 그림에는 아빠 자리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2뿐이었고 3번째 자리에는 아무도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웃는 아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두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도영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금순 할머니라고 다른 쪽에는 할머니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텅 비어 있던 자리가 전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이건 닦으면 안 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12년 동안 된장국 냄새 속에서 삼키고 삼켜왔던 모든 것이 지금 이 냉장고 그림 안에서 선물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그린 이 작은 그림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12살짜리가 크레파스로 그린 이 그림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창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국밥 냄새가 12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냄새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 가슴에 박힌 가시를 스스로 뽑아내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12년의 겨울을 지나 저는 마침내 온전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